네, 안녕하십니까. 나의 정체성 탐구 12번째 갈입니다. 오늘 주제는 뉴 노멀 시대의 나다움 찾기입니다. 와우, 오늘 갈 그 이름이 아주 거창하죠. 저도 이 주제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요. 막상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과연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끝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큰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죠. 승자 독식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오늘날 21세기 현대를 그 틀짓는 그런 말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오늘 이 승자 독식이란 말에 대한 해석을 제 식으로 좀 바꿔서 이기면 다 갖기,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을 때 누구 물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열쇠난말, 실마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큰 흐름은 과연 21세기 현재는 어떠한 시대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이러한 승자 독식의 시대 속에서 바꿔나가야 할 어떤 모습이 있다면은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시대의 그 이정표, 좌표 안에서 나다움이라는 그 어떤 그 길을, 꿈을 찾아 나아간다고 했을 때, 이 시대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 설정을 해줄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각자 저마다 그 물음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고 계실 텐데요. 그 찾기, 물음 찾기에, 물음에 대한 대답 찾기에 한 실마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승자 독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출발은 승자 독식, 이것이 무엇이냐, 이걸 좀 설명하는 이제 도막 1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날 시대를 아주 짧게 나나나 시대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나나나라는 것은 일단 유비쿼터스라는 그 말을 라틴어이긴 한데, 유비쿼터스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현대적인 용어를 이제 제 식으로 풀이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를 통해서든 접속할 수 있다는 것, 접속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시간과 모든 어떠한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나아가서 이제 이것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계지능에 의해서도 이제 통제되는 이러한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서로 네트워크, 그물처럼 이어지는 그물짓기 현상이 보편화되는 이런 시대, 이것이 나나나 시대이다. 우리가 뭐 나나나 하면은 좀 즐거운 그러한 소리로도 들립니다. 나나나, 좋습니다. 즐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에서나 음악과 영화, 그리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모두가 모두에게로 접속되어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세계, 나나나의 세계가 펼쳐나는 시대가 바로 나나나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일단 물류비가 아주 적게 들 것입니다.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또는 모든 것을 편집할 수 있는 그리고 조작할 수 있는 이러한 편집 기기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컴퓨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러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또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비용이 아마 상당히 저렴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저렴한 비용 덕분에 우리는 또 반대로 상당히 많은 생산성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100명이 1000명이 하던 것을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한 명이 또는 두세 명이 또는 아예 시스템 자체가 그것을 해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비용의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인력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인프라 비용이 대부분의 생산비를 이제 차지하겠죠.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비용의 주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생산된 그 엄청난 양의 생산 결과물들이 노동자의 이런 이제 부재로 인해서 그런 소수 이런 그 사람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자독식의 주된 원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나나나의 위력이 결국은 생산 결과물을 그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크게 줄여 놓았기 때문에 생산성은 높아지고 또 그 결과를 함께 나눌 사람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 한 사람이 이제 차지할 수 있는 그 부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오늘 승자독식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요지입니다. 시대가 바로 이런 엄청난 부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이것을 홀갑부 또는 홀부자 이렇게도 홀로부자 이렇게도 제가 쓰고 있는데요. 홀부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자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 천문학적인 부를 쌓게 되는 것일까요? 과연 그들의 부는 정당한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홀로 부자들의 부를 사회적으로 칭송하고 또 영광을 돌리면서 그것을 건전 타당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부자 되기를 권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부를 열심히 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나의 나다움은 바로 그런 부를 쌓는 데에서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나의 나다움을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이제 부자 되기로 맞춰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로도 좋아야 되고 그 결과로서도 좋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될 텐데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승자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승자 집단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장비라든지 구조, 공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비인적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승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건물주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물주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서울시 안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높다란 빌딩들이 있습니다. 그 빌딩에 분명히 건물주 임자가 있을 테고요. 그 임자는 아마 소득이 아주 상당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런 건물주들은 건물 자체만 가지고 있어도 큰 부자가 되는 셈이 됩니다. 인적 자원이 아닌 비인적 자본을 통해서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적 자본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나 또는 저나 모두가 추구할 만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자기만의 고유한 그 독특한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보상을 받는 그런 어떤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인적 자본이죠.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안다든지 또는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마 아주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기능이라든지 지식을 이제 쌓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그만한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날 독특하게 생겨나고 있는 집단인데 승자들 중에 슈퍼스타라고 하는 우리 연예인이라고 흔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엔 유튜버 가운데도 이런 연예인 뺨치는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재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행운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슈퍼스타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보통 승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의 말로 치자면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이유는 자기가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러한 비인적 자본이라든지 인적 자본이라든지 또는 이제 슈퍼스타로서의 이런 자질 이런 게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패자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키가 작은 사람을 루저라고 예전에 불러서 이제 사회적인 논란이 생긴 적도 있죠. 어쨌든 승자와 패자,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승자와 패자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어떤 체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벌이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일자리 양극화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고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기존에 이미 있었던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 결국 사람 누군가가 실업자가 된다는 것이죠. 일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일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고요. 이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는 경우에 그 일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돼서 결국은 임금이 자꾸 떨어지는 이러한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전문 또는 정보, 지식화 그리고 이제 오늘날처럼 네트워크 사회가 되는 이러한 시기로 접어들면은 단순 노동자, 이거 조금 달리 제식으로 얘기하면 틀에 박힌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틀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우리가 이걸 창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회계사 같은 경우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 회계 직무와 관련된 일자리는 이제 회계 프로그램이 대체되긴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많은 양질의 회계 업무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해짐으로써 실질적으로 회계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사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단순 대체하는 이런 일들도 있지만은 하나의 일이 단순해진 이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새로운 방식으로 복잡해지고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질적 세분화가 일어나면 또 그만큼 더 사람이 요구하는 아주 디테일한 그런 일자리들이 고도의 또는 양질의 이런 일자리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그 자동화라든지 무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대체될 수 있는 건 대체되어야겠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노동을 사람이 계속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좀 그 사람이 아닌 그런 로봇에게 맡길 수 있다면은 맡기고 사람은 좀 더 즐겁고 보람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자꾸 늘려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바꿀 필요도 있는데요. 어쨌든 일자리의 양극화를 통해 가지고 부의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일들에 일하는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자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서 소득 자체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장하성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앞으로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만큼 노동의 대가를 잘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인간의 존엄성 사람다움의 어떤 이런 삶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가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제와 같은 논의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념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나이키 광고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신은 은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금메달을 놓친 것이다. 이 광고는 사실 우리에게 큰 이제 아픔을 준 광고입니다. 1인자만이 기억되는 시대 또는 1인자, 2인자, 최상류층 1% 이런 상위 1%만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암시한 이러한 광고 이런 것들은 너무 씁쓸하죠.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중간층, 중산층들이 자신들의 그 일한 만큼 대가를 받기보다는 점점 더 그 대가가 줄어드는 쪽으로 그래서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그 소수 적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게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나나나 시대에는 네트워크 시대에는 예전처럼 수많은 인력들에 의해서 이러한 어떤 조직이 관리되는 이러한 어떤 엄청난 그 조직 체계로 이루어진 기업이 아니고 몇 단계만으로 또는 이러한 그 경영 합리화 등이 충분히 가능해질 뿐만 아니고 이제 기업의 경영자 자신이 스스로 거의 모든 기업의 어떤 이러한 경영 시스템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이런 단순화되고 또 굉장히 편리한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최고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모든 것이 자동화된 이러한 설비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 자동화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로 돼서 소비자에서부터 공장까지 하나의 이러한 네트 그물로 함께 엮이고 짜이는 그런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정책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아주 유능한 경영자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올바른 결정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경영을 한다면 그 수익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테지만 반대로 위기 진단을 못한다든지 또는 제때 이런 어떤 기업의 혁신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기업은 쉽게 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위기 경영의 시기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최고 경영자의 이러한 판단 능력, 위기 경영 능력 이것이 기업의 사활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프리미엄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 연금을 이제 제공하면서까지 그를 모셔와야 되는 것이죠. 이 유능한 인재를 다른 기업이 이제 데려간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프랭크하고 필립 쿡이라는 사람이 쓴 승자 독식 사회 The Winner Take All Society라는 이 책에 바로 이제 승자 독식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전통 시장과 이제 새로운 시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통이란 말은 뭐 좋게도 들리고 나쁘게도 들리는데요. 좋게 쓰일 때는 일한 대로 일한 만큼 번다 이런 뜻이겠네요. 정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성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정직과 성실, 일한 만큼 일한 대로 버는 것, 이것이 전통시장입니다. 반면에 승자 독식 시장은 이기면 다 갖는 시장입니다. 일한 만큼 갖는 게 아니고 이기면 싹쓸이하는 그런 시장이 바로 승자 독식 시장, 이기면 다 갖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버는 데에 한계가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디지털 상품은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비트라는 것이죠. 물질이라는 아톰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산 비라는 개념이 생산 결과에 따라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비트에 의해서 이루어진 디지털 상품들은 초기 생산 비용은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뮤직비디오 한 장을 찍는데 상당히 많은 초기 비용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 한 장의 이제 그 비디오를 또는 요즘 이제 스트리밍 음원 소스를 갖고 하니까 이런 뮤직비디오를 한 편을 찍었을 때 초기 비용은 상당히 들어가겠지만은 그것을 유통하거나 편집하거나 하는 비용들은 상당히 저렴하고 거의 뭐 공짜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비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초기 비용에 비하자면 결국 디지털 상품의 경우에는 생산 능력의 한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버는 이유가 그런 거죠. 무형의 소프트웨어 하나, 이런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음으로써 엄청난 이제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은 기본적으로 한번 만들고 나면은 그리부터는 전부 공짜로 이렇게 거의 이제 만들어지는 재료비가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지는 뭐 이런 수준의 제품들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없고 벌어들이는 돈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의 생산 시스템을 갖게 됐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기면 다 갖기가 가능하게 된 배경입니다. 자, 들어가는 것 없이 이렇게 벌어들이는 이 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저 번 돈과 같습니다. 물론 거저 버는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비용 대비 그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비용이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이제 거저 벌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저 번 돈은 정당한 걸까요? 이렇게 한번 다시 좀 더 고전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생명을 거저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생명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마음대로 내가 써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생명은 이제 가진 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로 안진뱅이를 걷게 한 예수의 이런 어떤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이제 뭐 사실 거저 받는 거니까 돈으로 사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안진뱅이가 걷게 됐을 때 그 걷게 된 사람은 어떤 식으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만일 그가 안진뱅이가 걷게 돼서 남을 때리고 살인한다면 그는 그냥 안진뱅이로 사는 게 낫겠죠. 반면에 이제 그가 좋은 일을 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그 일에 대한 나름대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 기적을 자기의 방식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는 그런 안갚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갚으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되갚아줄 때, 이때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었을 때 그 낳아준 그 생명을 마음으로 갚고 안으로 갚고,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부모나 또는 내가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에게, 또는 저 같은 경우라면 우리 딸 아들에게 그것을 되갚아 준 셈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안갚음과 되갚음, 또 가끔은 이제 우리가 이런 복수를 한다는 의미의 갚음도 있습니다. 갚음을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공짜 돈을 벌었을 때, 거저로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야 이거는 내가 정당히 번 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내 정당한 소유, 내가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돈을 나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겨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트워크 시대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요, 이제 기업이 소수의 관리자들에게 이제 모든 경영권을 이제 맡기고, 그들의 이사 몇몇이 기업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면서 그 결정의 대가로 일개 한 그 이제 대기업의 경우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최대 연봉이 한 130억까지도 주는데요. 이렇게 많은 그런 프리미엄을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손가락만 까딱하고 입만 뻥끗하고 또는 눈만 찡긋해도 이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부를 이제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 시대에 남이 소유하고 누리고 남이 이것을 이제 쓴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기도 따라서 이제 소비해야 되는, 저는 이걸 우르르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정치에서도 우르르, 소비에서도 우르르, 문화에서도 우르르, 또 교육에서도 우르르,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현상이 생겨나는데요. 이런 우르르족이 생겨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물짓기, 인터넷으로 사이사이 그물로 아주 촘촘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나서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는 우르르 몰려다니기가 아주 어려운 반면에 이 네트워크 그물로 촘촘하게 이어져 있는 세계 안에서는 한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르르 몰려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부의 문제가 생겨 나오니까 이 부가 정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중에 스트롱 바운티 이론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한 풍요 이론,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강한 풍요라는 건 무엇이냐면 소수의 부자들이 1%의 부자들이 엄청난 부를 쌓아서 그걸 여기저기 재투자해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다면은 그 1%의 부가 나머지 99%의 부보다 더 많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셈이니 그것이 왜 부당하겠는가? 오히려 그는 정당하다. 그리고 그는 어떤 칭송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제 봅니다. 아직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잡아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설명해낼 수 없는데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 정립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그물짓기 사회라든지 또는 슈퍼스타 사회에는 사람들의 시간이라는 것이 들어간다는 이 요소가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려면 우르르 몰려가려면 정보를 검색해야 되고 그것을 읽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 함께 움직여져야 됩니다. 시간을 소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대중들의 사랑, 대중들의 어떤 이런 호감, 또 대중들의 선택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의 창출은 결국 대중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이바지가 된 셈입니다. 이걸 좀 달리 얘기 좀 해볼까요? 쉬운 예로 저도 이제 유튜브에 많은 이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올리는 영상은 거의 우리말에 관한 것입니다. 책 읽기라든지 제 강의도 주로 우리말에 대한 강의이니까요. 이렇게 우리말의 어떤 그 우리말을 새롭게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유튜브 동영상의 조회수가 몇십만 명으로 늘어나서 제가 돈을 번다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까지 하던 지금 한 푼도 벌고 있지 못하고 벌 마음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냥 무료로 올려주는 이 유튜브 동영상이 어느 날 갑자기 몇십만 명이 이제 조회하는 바람에 제가 돈을 벌게 된다면 제가 드리는 노력은 다 그냥 똑같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더 벌게 된다면 그럼 이 부는 정당한 걸까요? 그럼 이 부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분명히 저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일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됐다면은 그 더 많이 번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이렇게 의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분명히 접속한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들의 관심, 비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접속자들의 시간과 이 노력 이것을 우리는 아직 경제적인 방식으로 환산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디에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지 그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 전통적인 이런 시장 논리에 따르자면 내가 성실하게 또는 일한 만큼 버는 것이 옳다라고 전제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내가 일한 만큼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벌게 된다면은 그 돈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되갚아주어야 하는 어떤 것을 내가 찾지 못했을 뿐 되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잉여, 남은 돈이다. 너무 나에게 많이 주어진 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논의이기도 한데요. 그럼 이렇게 불로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일하지 않고 거저받은 돈들이 넘쳐난다고 한다면은 이 돈은 그럼 누가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이게 좀 문제네요. 누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했는지 그에게 돌려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내가 다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랬을 경우 우리 이것을 보통은 세금으로 환수해 가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의당이 얘기하는 부유세와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 부가 축적이 된 것이 쌓인 것인데 우리는 그 부에 쌓이는 누가 노력을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그 돈을 공동체 전체의 몫으로 돌려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어떤 일에 쓰이는 돈으로 이제 쓰면 되겠다. 이렇게 되돌려줌의 방식 가운데 하나를 이제 공동체에게로 되돌려주는 이걸 세금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나에게 이제 이렇게 잉여로 주어진 돈을 넘돈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돈이라고는 아니고 남돈은 아니고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내 돈은 맞는데
반쯤은 남의 돈이어서 넘돈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넘쳐나는 내가 합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넘어서서 주어진 그 돈을 저는 넘돈이라고 부릅니다. 이 넘돈은 내가 부당하게 더 받은 돈이고, 그래서 되돌려 주어야 하는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것을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의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정의라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가품의 정의도 있습니다. 이런 응징이라든지 보복, 복수로서의 정의도 있고요. 또 오늘날에 이제 회복적 정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제 그 범죄자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교육도 잘 못 받고 상처도 많았고,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자의 범죄 행위는 그 사람 자신만의 잘못은 아니고 그의 어떤 운명, 또 그를 돌보지 못한 우리 사회 전체의 몫이다, 책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전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이런 이제 그 어떤 그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이런 정의관도 새로 오늘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부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좀 진단을 하면서 또 똑같이 강한 이제 풍요 이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또 썼는데요. 옛날에 이제 그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가난했죠. 근데 오늘날 그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을 보라. 제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뭐 부자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같은 스마트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교를 이제 한 것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노트북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야, 다 같은 거 쓰지 않냐? 얼마나 우리의 삶의 소비의 질이 높아졌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비교는 그런 물품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량, 또는 기술품의 총량, 제 식으로 얘기하면은 소비의 총량이 얼만큼 다른지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가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의 양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끼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1달러, 비싼 사람, 부자인 경우에는 몇백 달러도 쓸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의 총량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이렇게 비교해야지, 그가 쓰는 어떤 부자도 햄버거를 먹고 가난한 사람도 햄버거를 먹는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유치하고 잘못된 비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 혁신은 기본적으로 모든 풍요의 원천이 되고 있는데요. 기술 혁신이 모든 풍요의 원천이 된다는 말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그 기술 혁신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를 들어 인터넷 발전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네티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기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자 가운데 리눅스 개발자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무료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하루에 뭐 수십 시간씩 돈을 들여가지고 그 하나의 어떤 그 사이트를 완성해 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쏟아붓는 이 시간과 기술과 노력 덕분에 기술 혁신이 가능하게 됐다면, 이러한 혁신 비용은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혁신을 통해서 번 돈은 바로 그러한 혁신에게로 되돌려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아직은 여기까지 정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상하수도를 우리가 잘 이용하고 있다면 그 상하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그만큼의 비용을 우리는 되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이 책에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의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다.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어떤 그 자원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술 부족, 이런 것들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다.
게임의 규칙과 그리고 경제를 왜곡시키는 제도들, 이것들이 바로 정의를 이제 위배하고 그 위배된 결과로 인해서 시장을 실패로 몰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과 우리가 지금 그 이제 도달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부의 양극화,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설정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국가 정부의 제도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 만일 그 우리가 국가의 제도를 바꾸기만 한다면 이런 부의 양극화는 크게 이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뭐 이러한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정치 권력이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특정한 어떤 불평등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 불평등한 제도가 또 특정 어떤 계층이나 계급의 이익을,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우월한 집단이 결국 정치적인 권력까지도 함께 쥐어서 돈과 이런 권력이 서로 손을 잡는 부패의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자르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 혁명과 같은 이러한 어떤 그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런 정치 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관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제가 정의관을 이제 두 가지로 하나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되갚음의 원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이런 가품의 원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회복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보살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보살핀다는 것은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뒷받침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강의 드릴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오늘날은 이렇게 승자 독식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승자 독식의 시대는 이런 혁신, 기술 혁신의 바탕을 두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수많은 정치적 어떤 그 합의의 결과물인 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법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우리가 개선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승자 독식의 구조도 크게 완화되거나 또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재의 그 이제 모습과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